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월 들어서 시장이 급격한 랠리를 벌이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역시나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 눈치 보기 태세에 들어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선보이며 시간 외 거래에서 5% 랠리를 선보였지만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성장을 하긴 했는데 둔화된 성장,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감소한 수치를 확인해 주었고 앞으로의 전망에서도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월 내내 40% 수준의 랠리를 펼쳤으니까 다소간의 조정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한창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때 조정이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에 구멍 하나를 남기는 것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인가 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2,000달러 중반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지 추가 하락의 전조가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증시와 암호화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 같아서는 주구장창 올라주면 참 좋겠지만 늘상 그렇듯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부터 거대한 터닝포인트가 다가온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나 재미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지난해 리플의 파트너사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호주의 핀테크 기업 노바티가 이번에 호주에서 일대 사건을 벌여버렸습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아예 은행까지 설립을 해버린 겁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이 아예 은행을 설립해버린 건데 과연 리플레저를 통해서 송금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노바티의 새로운 은행이 어떤 혁신을 보여주게 될까? 여러 생각거리들 또 기대감을 함께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JP모건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로 접어들면서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의 감소세를 확인했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 유니스왑 역시 마이너스 5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매수 이후에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장기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지갑을 통해서 셀프 커스터디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듯 했던 뉴욕 증시는 실적 이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우는 0.31%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S&P 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눈치 보기와 더불어서 연준의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고 그렇게 관망세를 불러내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살짝 꺾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분위기가 단순히 관망세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의 시작점인지 이걸 판단한다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가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GMO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이 증시 폭락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경제가 버블 최종 단계에 진입하면서 S&P 500 지수가 50% 가까이 폭락할 수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증시 하락세를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전환에 지나친 기대감을 품고 있다. S&P 500은 올해 3,000선 아래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9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그랜섬은 지난 1929년과 2000년, 2007년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에 발생했다. 강력한 고용시장, 중국의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완화 등의 호재로 인해서 증시 약세장이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증시가 잘 풀릴 확률보다는 안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소 어수선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다소간 힘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 돌파 이후에 저항에 직면하면서 현재 22,000달러 중반 부근에서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0달러 초반 수준에서 바이더딥 매수 타이밍을 한번 해주고 바로 반등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올랐는데 현재 44.7%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시장에서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안소니 스카라무치는 연준은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인 4에서 5%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은 다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쇼커버링이 유입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위험자산들이 급부상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쇼커버링은 공매도한 물량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매수세에 나서는 매매 기법을 의미하는데 쇼커버링이 유입된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연준이 올해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 기조를 전환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은 큰 반전을 보일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펀드 운용사 CEO 입장에서야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걸 텐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점과 겹친다라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 다소 보수적인 분석을 제시해왔던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트는 지금 비트코인의 지지선은 200일 이동평균인 19,600달러 근처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다시 강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지지선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랠리가 쇼커버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랠리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파이넥스의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한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이걸 갚기 위해서 매수에 가담하며 쇼커버링이 일어났고 이게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쇼커버링을 통해서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빠른 속도로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엇갈리지만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분석가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현재 하단 지지라인에서 선명한 지지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13만 달러 가능성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서 200주 이동평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리테스트와 주간 지수 이동평균 리본에 대한 리테스트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 2015년, 또 2019년,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매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 제발이지 꼭 좀 다시 아주 꼭 좀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중요 저항 라인인 23,100달러를 깨부수지 못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만약 좀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22,300달러를 찍은 뒤에 반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22,300달러에서 롱 포지션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조정이 22,000달러 초반을 찍고 반등하는 상황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리플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리플의 글로벌 주목도를 높인 이슈를 하나만 꼽자라면 리플 파트너들의 어마어마한 확장성, 이를 통해서 리플 레저의 활용성 증가, 이런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리플의 파트너사, 호주의 핀테크 기업인 노바티입니다. 하다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은행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이름도 그럴싸한데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국제은행입니다. 호주 국제은행이 라이선스를 받는 데는 무려 3년이 걸렸고 이 은행의 지분 91%가 노바티 그룹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 은행의 CEO 멘트가 재밌는데 우리 은행이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노바티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성 레거시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국내는 물론 국경 간 송금 결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포함된다. 이렇게 기존 은행들을 돌려가게 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앞으로 뭘 할지 뉘앙스를 확실하게 풍겨준 건데 기성은행들이 국경 간 송금, 국내 송금에 있어서 느리고 비싼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우리는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싸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송금 혁신, 금융 혁신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CEO가 대놓고 노바티와의 협업을 강조한 건 역시 지금 당장이 될지 시차가 좀 벌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바티의 금융혁신을 이끌어낸 기반 가운데 하나인 리플 레저에 호주 국제은행이 탑승하는 상황 생각해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리플은 이렇게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은행을 대체하려는 은행의 혁신을 돕는 그런 혁신 플랫폼이 되면서 은행을 만들지 않아도 은행 위에 은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노바티 이슈를 바라보면서 우선 떠오른 것은 리플의 또 다른 파트너사인 태국의 핀테크 기업 디머니였습니다. 디머니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국경 간 결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곳인데 지난해 12월 무려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머니는 돈을 받는 사람의 비자 카드 자격 증명만을 사용해서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송금 받는 사람의 비자 카드 번호 16자리만 입력하면 30분 안에 글로벌 곳곳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에는 디머니의 속도성과 기술력, 비자의 보안성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은행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했던 국제 송금이 비자 시스템을 통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미 포인트는 간단해집니다. 지금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의 실시간, 여기서 포인트는 실시간이 아닌 거의 실시간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리플 파트너답게 비자를 통한 송금 역시 리플 레저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거의 실시간은 이제 실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글로벌 송금이 아니라 3분 안에 글로벌 송금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디머니가 비자 카드 사용자에게 돈을 보낼 때 리플 레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리플의 오랜 파트너사답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리플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랠리에 이은 조정 양상이 더해지면서 누군가는 기대감을, 또 다른 누군가는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각자의 투자 스탠스와 전략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전략적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 멤버십 가입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